지금 어쩌면 창당을 위한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당 발기인 대회의 그 발기인 수는 정당법상 200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1200명 이상 또 발기인 동의서를 보내주셔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이제 정당법에 근거해서 이제 쭉 창당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요. 적어도 17개 광역 중에 5개 광역에 100명씩의 발기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개 광역이 1000명씩이 모여야 창당이 됩니다. 그 부분도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는 사류, 정부는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글로벌 기업에 있다가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와보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2016년도에 제가 영입되어서 민주당 당원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혁신의 의지가 엄청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이제 뭐 이렇게 탈당하신 분들도 있고, 뭐 분당의 어떤 거의 그런 지경까지 왔었는데, 그걸 봉합하려 하지 않고 정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면서 민주당이 혁신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힘으로 4번의 선거 승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20년도 총선 이후에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이 되면서 혁신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어떤 의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진보 영역이지만 실제로 스펙트럼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구성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항상 안에서는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게 상당히 힘들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는데 목소리를 내 왔었는데, 그게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은 작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였습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이제 법사위로 사보임되어서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그 법적 이슈가 다 이제 소명이 됐기 때문에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민주당으로부터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을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되니 법사위로 좀 사보임해서 이 법안 통과에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 출신이니까 이 법안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법사위로 사보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사보임을 했고, 근데 저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법안에 대한 통과가 제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안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근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게 죄라면 죄입니다. 이 법안의 어떤 내용의 허술함, 또 정말 사회적 약자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30개가 넘는 법안들이 조정이 돼야 되고 새로 개정이 돼야 되고, 상황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좀 상의를 많이 했고, 근데 그때마다 돌아온 답은 그 법을 왜 그렇게 자세히 보느냐, 내후년에 총선에서 광주에서 불출마라도 할 것이냐라고 많이 물을 정도로. 근데 저는 이 법안의 어떤 내용적 허술함을 제대로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들을 드렸죠. 근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을 뭐 한 분 한 분 그렇게 비판할 제가 자격이 있는가는 싶습니다만, 저 스스로 이 법안을 제대로 이제 90일의 안건 조정을 거쳐서 제대로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저의 결심으로 저는 모든 걸 그냥 내려놓게 되고 던져버리게 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출신의,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의 허술함과 절차적 하자를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제가 복당 신청을 철회를 해버렸죠.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지금의 정당이 국민의 대의제가 아니라 대통령 제조기구나. 최진석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던데, 이게 국민의 삶과 뭐 민생은,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나. 그저 자신들의 다음 총선에서의 당선, 출마, 이런 것에 너무 함몰돼 있구나. 이런 것을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까지 제가 느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류라고 하는 이 정치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문화,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을 완전히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내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당의 창당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다다른 이 정치로 인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정말 진영 갈등, 그리고 극심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흑백 논리로 표출되는 어떤 걱정과 분노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선동을 하고 국민들을 더 불안에 떨게 하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딱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당원 관리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정당 안에서요. 뭐 이루어지는 일들이 당원 관리, 공천 관리, 그리고 후원 관리, 그리고 정책입니다. 정책 위반.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밀실공천, 돈공천이 횡행하고, 그리고 돈봉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후원금 어디다 쓰이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체 행동하기 위한 광화문이나 뭐 이런 집회나 이런 것 할 때 그 비용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 내에 국가에서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또 플러스 국민들, 또 당원들이 내는 당비, 또 후원,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가 바탕이 되지 못하고 점점점 어떤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가게 되는, 축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구하지 않죠. 네,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공천도 그렇고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공천에 불이익이 온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못해요. 그 안에서는. 그 다음 선거에 전혀 공천에 이게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아마 당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당대표의 독단, 또 지도부의 뭐 독재,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 민주적 절차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민주적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파란 옷을 입고 자꾸 기업 얘기만 하느냐, 파란 옷을 입고 왜 기술 얘기를 하느냐, 왜 당신은 반도체 이야기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해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 그것이 대한민국을 추락하게 하는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정말 국민의 대의제인 이 정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제가 어떤 다른 정당에 들어가서 한번 뭐 공천을 더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런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해온 거죠. 그리고 제대로 된 세력들이 주도를 해야 되고, 이 정치는. 근데 지금 정치권의 문제가 이 정당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통령 제조기로 전락을 했는데, 대통령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국정 운영의 어떤 이 발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도 사실 그 정당 안에서 육성된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밖에서 꼬옥이라도 하자, 빌려오기라도 하자, 그런 분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도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해서 새 방향을 잘 잡고 계시는데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국민들께서 보기에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 세력들이 육성되지 않고, 그리고 훈련받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공부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고, 이런 정치 집단으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제대로 된 정당의 어떤 출현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유럽이나 또 선진 국가들은 제대로 된 정치인, 정치 지도자를 배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정당 안에. 그런 정당의 유무가 국가 수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당의 모습이 되려면 가장 먼저 희망정치 스쿨, 희망정치학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패, 이런 부분을 일소하려면 인간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 선의의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해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정말 투명하고 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또 안정된 이런 시스템으로 정당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지금 신당을 출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진석 교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건명원, 해명원, 뭐 기본학교를 통해서 육성된 젊은이들이 기본 우리 창당의 발기인의 기본이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저의 영역의 과학기술, 산업, 경제, 기업 이 영역의 분들이 함께 결합돼서 이 당을 출범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는 이 과학기술 자문그룹이 100명의 자문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거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출범한 정당이고 그래서 철학과 과학의 만남이에요. 철학을 기본으로 한 과학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의 희망의 큰 어떤 목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영 안에 갇혀서 진영 싸움에 너무나 함몰돼 버려서 국민의 삶과는 너무 괴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염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과 이 정치가 너무나 이렇게 괴리가 돼 버렸어요. 괴리가 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일도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불신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치에 더 실망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더 삶이 피폐해져 간다고 느끼는 그런 악순환.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한계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정치 발전도 해왔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만 더 이상 가기는 어려운 한계에 직면했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 분열이에요. 극심하게 정치로 인해서.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는 나라가 돼 있고 그리고 완전히 진영 갈등이죠. 양 진영으로.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퓰리즘, 극심한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 걱정과 분노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정책들을 저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보는데 극심한 포퓰리즘. 그리고 극심한 부패. 정당이 아마 가장 크게 부패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돈 봉투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저는 정당의 어떤 미래 그리고 정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당이 성공한 적이 없는데 라는 게 어떤 것을 성공으로 보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대통령을 못 만들었으면 성공한 게 아닌지 아니면 흡수돼 버리면 실패했다고 보는지 그 규정이 성공이 뭘로 보느냐가 저는 오히려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권을 잡지 못하면 그냥 실패했다. 이게 상당한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인류대학 못 가면 다 실패한 자식이냐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제3당에 출연을 했으나 지금 보면 정의당도 남아있긴 하죠. 3당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40개가 넘는 정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실패로 보느냐? 저는 그건 아니고 제3당으로서 이제 캐스팅 보터로서의라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저버린 그런 기대에 못 미친 것을 이제 저는 실패라고 보는데 기존에 그런 당들은 많죠. 국민의당도 그랬고 통일국민당 고정종 회장께서 이끄는 그런 정당들이 여러 정당들이 있었는데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시작을 해서 제3당에 출연을 했으나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 흡수되거나 해산되거나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면 가치와 비전이 흔들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처음에 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했던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이것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어떤 노력을 했던가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지금처럼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현역 의원이 없지 않느냐. 현역 의원 많은 양 당이 잘 하나요? 거물급이 없지 않느냐. 거물급 많은 총리도 있고 전직 장관도 있고 한 양당이 잘 하고 있냐 이거죠. 문제는 어떤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정당의 역할을 할 것이냐가 분명해야 이 정당의 성패가 이제 갈라진다고 보는데 저희는 적어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기술 패권 전쟁에서 기술 패권 국가로 뚝 서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 국내에서의 정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 과학 정치 그다음에 생활 정치 그야말로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한계를 이제는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기치를 내걸었던 게 우리 정당 한국의 희망의 어떤 가치고 비전입니다. 근데 그게 흔들리면 예를 들면 제가 그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동안과 다르게 과거의 정당과는 다르게 새 정치를 하겠다.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희망도 있었고. 그런데 그 새 정치의 가치와 비전을 그대로 실현해 나갔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을 거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 있느냐? 내년 총선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에 함몰되면 바로 기득권에 있는 분들과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2015년, 16년도에 민주당이 거의 두 개로 쪼개졌죠. 분당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근데 한쪽에 이제 분당을 계기로 해서 나왔던 분들과 결합을 하면서 새정치도 오염이 되고 호남 정치도 오염이 되고 그러면서 명분을 잃어버리고 가치와 비전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흡수돼 버리고 그게 이제 실패라면 저는 그걸 실패라면 실패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로 얘기하자면 정치인, 정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교육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 정당을 믿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기관으로서 법도 만들어야 되고 국민의 삶도 들여다보면서 뭔가 정책도 입안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근데 그저 출마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정당을 수단으로 쓰거나 그런 분들의 집합체라면 저는 바로 소멸된다고 봐요. 그래서 현역 의원에 대한 관심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고 국민이 얼마나 우리한테 관심을 보이고 참여해 주시느냐가 가장 큰 저희의 관심사죠. 가치와 이제 철학과 그리고 비전과 꿈을 함께하면 그런 분들을 영입을 안 해도 저는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글쎄요 민주당이라는 또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거대 정당들의 어떤 힘, 그 정당의 옷을 입고 나오면 당선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한 절대로 못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제는 나서야 될 때고 정말 국민만이 한국의 희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 운영비는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저와 같은 사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또 내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후원하고 기부하고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들 때 거기서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금이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뭐 삼성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기업들이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을 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5년 11월 25일 날 입사했잖아요. 네. 그해 12월에 우리 사주라고 나왔던 삼성전자 주식이 1,000원짜리였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1,000원짜리는 제가 구매를 못했지만 그 다음에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주가 계속 발행이 됐어요. 왜?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직원들의 급여를 반납하고 그래서 이게 급여 대신에 이렇게 준 게 우리 사주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안 준 거죠, 사실은. 안 준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 사주로 받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회사가 좀 더 기술 개발을 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반납을 한 거죠. 그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모두 다 그런 회사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회사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그런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진짜 쥐꼬리만한 봉급도 다 반납하고 받았던 우리 사주가 있었는데 그것을 35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몇 주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왜 제가 몇 주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는데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거를 매각을 해야 돼요. 기재위나 뭐 이해충돌이 없는 어떤 상임위로 갔으면 제가 매각을 안 해도 되는데 뭐 행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외교 외통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매각을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세를 다루는 기재위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게 됐고 항상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생각을 했던 게 18살에 입사를 해서 아이 낳고 이 육아와 함께 회사 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주식은 나중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근데 지금 미래 세대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저한테 이제 소명으로 주어졌고 거기에 제가 그 자금을 쓰게 된 거죠. 35년 모았던 주식이 이번에 매각을 다 해서 다 그걸 창당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코인으로 뭐
뭐 어마어마한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정말 그게 코 묻은 돈입니다. 그게. 그리고 개인의 발전과 정말 우리 이 반도체 기업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함께 견인했던 그런 우리 사주예요. 그럼 우리 사주가 좋은 것으로 또 우리 미래 세대들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100원씩만 내서 정당의 그 후원이 아마 50억이 맥스일 거예요. 그죠? 그런가? 1,000원부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1,000원만 내서 50억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10,000원 이상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작은 돈으로도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창당이나 이런 많은 자금은 제가 그동안 제 코 묻은 급여를 반납해서 받은 우리 사주가 무려 몇 배예요? 30배가 뛰었나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300만 원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3억이라는 세금도 내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쓰였는데 이번에 또 창당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실현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었을 때 부모님들은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자금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안타깝지만 그냥 이런 일생 살면서 이런 축복의 시간이 오지 않는다. 사람은 금방 죽는다. 내가 하고자 했던 일에 어떤 기회가 왔는데 이때 나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죠. 스스로 제가 자랑스러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위대하고 자랑스럽고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울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관계 설정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도에서부터 이제 그때 저는 총선에서 낙선을 했지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해 준 당선자가 바로 이제 금태섭 의원이었어요. 첫 방송에서 저를 이렇게 거론하고 그래서 근데 친분 있죠. 지금까지도 친분 있게 여러 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지난 4월에 김종인 대표님과 함께 창당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가 창당하겠다고 계획을 해온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창당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김태섭 의원은 의원대로 저희는 계획했던 대로 쭉 이제 창당을 할 것이고 또 서로 가치와 비전이 맞으면 언제든지 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뭐 우리가 뭐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결합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태섭 의원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인물 중심인 것 같아요. 뭐 대변인을 영입한다든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저희는 가치 중심으로 갑니다. 과거에 많은 신당들이 그런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당을 창단했느냐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갔느냐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흔들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뭐 거대 당에 흡수가 되고 또 자신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거대 당의 힘을 빌리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내년에 제가 불출마를 한다고 해도 또 불출마를 해서라도 또는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의 어떤 출마나 당선이나 이런 것은 최하위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 정당을 바로 세우고 우리 그 정치인들을 바로 육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흡수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그 삼성의 임원이 2013년 12월 5일 날 됐었는데 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대한민국 대표 멘토로 임명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전국의 경단녀 또 대학생 그리고 청소년들 그들을 위한 대표 멘토로서 멘토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새누리당 당시에 영입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 본분에 충실했고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 영입된 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 활동, 그다음에 정책 이런 일들을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 거부감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 완주를 안 하고 신당 창당을 하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1차적 목표가 2027년도에 있습니다. 그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갖추는 것이고
정당의 시스템과 정당의 완벽한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인데 이제 내년에 그런 교도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총선이 한 8개월 지금 남았죠. 예.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하고 또 저희를 지지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450당으로 이름을 지을 만큼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것만큼 기본 50석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보여줬죠.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 국가. 국내에서는 국민이 잘 살아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강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대외적으로는 과학기술 패권 국가라야 돼요.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가야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정치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 국민의 열망에 저희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신당 창당을 어렵지만 하게 되고 지지를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저의 삶의 궤적을 신화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상도 졸업하기 전에 반도체를 개발하는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기술로 연구 임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의원의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평범하지 않고 또 여상 출신이 어떤 이공계 쪽에서 이렇게 성공하기가 어렵는데 그런 신화의 삶이 신화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라는 말은 내가 못하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돼야 된다. 그런 희망의 사다리는 우리가 대줘야 된다. 그것이 어떤 형태든 지금은 정당의 형태로 제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꼭 성공을 해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어요. 근데 분명 벌써부터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의 나비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